감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908쪽짜리 보고서가 네. 나왔는데 한 200쪽까지 좀 보다지 않는데 네. 근데 정말 그냥 내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저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통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국가의 신용도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 기업도 분식회계 걸리면은 처벌 수익 크잖아요. 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 폭등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층에 일을 해갖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진짜 황당해요. 황당해요. 요거 진짜 황당하고 예. 그 통계 조작 건수가 102건입니다. 네. 102건이고 주택 조작이 있고 이따 말씀드릴 뭐 소득과 고용에 대한 조작도 있는데 예. 주택 조작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길래 그 이렇게 말을 하지라고 해서 단 한 가지 사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내용적인 부분 차치하고 단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자면 잠실의 엘스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 좋죠. 예. 네, 엘스 아파트라는 것이 1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 사이 1년 예. 사이에 2019년에서 2020년 가면서 네. 20%가 상승했습니다. 예. 정확히는 19.7%의 가격이 올랐어요. 1년 네. 사이에.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0.25% 하락하는 걸로 아예 통계를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주민들도 황당하고 이 부동산 업계 사람들 다 황당한 거예요. 네.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 거래가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비해서 몇 억이 다 올라갔고 예. 작년에 비해서 19.7%가 20%가 올라갔는데 정부 통계에는 0.25%가 하락되네. 네.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거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와서 900쪽이 넘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102건의 통계가 조작이 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었나요? 네. 그 남자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보면은 예전에 그 투표 같은 거 조작을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PD 같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었어요. 실형 네.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단순히 뭐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도 그 젊은 청춘들의 그런 청춘을 담보로 한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제 실형까지 선고가 됐던 네. 사건인데 이거는 집값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경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국민 네. 전체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903쪽 분량입니다. 903쪽에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 저희가 아까 좀 띄워드렸었는데 네. 이걸 보시면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102차례나 조작을 했다라고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집값 상승률 통계를 공표 전에 불법적으로 미리 받아보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력을 넣어서 집값 상승률을 낮추거나 아예 하락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그냥 완전 조작이었다. 뭐 이런 네. 거죠. 그리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김태춘 씨가 옛날에 너 오지 않으면 뭐 니네 집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그렇죠, 이거지 그렇죠. 뭐 이런 예, 거였잖아요. 그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게 예. 그 감사 보고서에 저 주요 이제 보도를 보니까 네. 그 마사지라는 단어가 나온다. 마사지, 예. 마사지하라. 제가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에서 마사지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몇 번이 나오나? 마사지. 25번이 나옵니다. 마사지 진짜 좋아하나 보네. 네. 아니 그 주택 통계 이러한 자료에 마사지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 거야? 라고 봤더니 예. 일단은 청와대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재인 네. 정부 청와대에서 마사지 좀 해서 올려보내. 네. 라고 나오면 직원들끼리 메신저나 또 주고받아요. 마사지 하라는데 위에서 마사지 하라는데 네. 그러면 뭐 직원들끼리 그 메신저를 주고받는 게 이제는 대놓고 갑질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이거 마사지에서 올라온 자료 맞아? 네. 마사지 한 번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시가 내려가고 보고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뭐 야 다음 주는 진짜 마사지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고 네. 이런 게 감사원 감사로 다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그 대놓고 아예 조작을 한 겁니다. 대놓고 예. 구체적인 지시로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 마사지가 25번이 나왔다. 제가 네. 그것까지 안 찾아봤었는데 야, 마사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또 왜 문제가 있냐면요. 감사원이 일단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조작 왜곡한 통계 중에서 특히 집값 상승률 통계는 원자료 입력 단계부터 조작이 됐다. 그래서 정상적인 통계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통계청이 발표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복구도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네, 그냥 맞아요. 아예 시작부터 조작이었다. 그리고 이 통계를 근거로 산정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 부과를 둘러싸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재건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지 큰 거는 막 조 단위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도 뭐 단지당 뭐 몇백억대, 몇천억대 이렇게 나오기도 네. 하는데 이걸 상대로 일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네. 또 저희가 부동산 소송을 민사 소송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통계값이 하나하나가 자료로 제출돼 가지고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처음에 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표본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가격. 표본을 살짝 만져요. 예. 표본을 살짝 만지다가 야 그래도 이거를 수치 부동산 가격이 한 20% 올라가니까 수치가 안 되네라고 네. 해서 표본을 전면 교체합니다. 아하. 야 표본 교체. 예. 표본을 교체했는데도 얘기 안 되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결과값 아무렇게나 입력하자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법 제 39조에 보면 39조 1항 5호에 통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조작한 자, 변경 또는 축소로 조작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 이 관련의 바운드리에 있는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뭐 국토부 장관, 차관, 예. 그리고 일련 공무원들, 부동산 원에서 직접 이걸 기입한 사람들 다 한 30몇 명이 다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사지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네. 내렸고 이거는 통계청이 통계를 가지고 정윤명체인 통계를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표본 자체를 갈다가 네. 표본을 아무리 갈아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니까 결과값을 자기 마음대로 입력을 해서 내보내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통계학자들 만나보면요, 진짜 통계학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계학자들은 그 자부심, 수치에 대한 그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저 어떤 분에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이거 자괴감을 느끼고 또 하시는 말씀이 집값만 건드렸겠냐 마사지를 집값만 건드렸겠냐 지금 네. 나온 게 이 정도인데 그동안에 네. 감사원의 감사를 또 굉장히 방해를 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이후에도 굉장히 방해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일단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그 저희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소득은 감소하며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잇따라 나오니까 이런 기관들을 압박을 해서 현실을 감추는 좋은 통계를 내놓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잘못됐다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긴 하냐 이러면서 질책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원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청와대가 통계 수치를 재검토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마사지 얘기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톡방이 있어요.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 단체 대화방에 보면은 차관님 생각에는 이 정권의 명운이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달려 있다. 지금도 집값이 오르는데 통계 수치를 2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실패한 정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실패한 예. 정부가 맞죠. 실패한 정부. 예. 저는 그 약간 부동산 통계도 문제지만 결국 예. 고용 관련된 소득 관련 통계도 예. 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당시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대놓고 통계청을 압박한 그런 정황이 이 보고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통계청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이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뭐 소득이 하락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야 다시 갖고 와. 계속 다시 예. 갖고 오라고 예. 요구를 하면서 그 마사지 좀 해서 갖고 와 예.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그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결국 다시 분석하게 해가지고 네. 당시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어떠한 보고를 올리냐면 가계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러한 분석 결과서를 만들게 해요 결국에는. 아하. 이게 뭐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최저임금 다 올려놨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간 건데 네. 결국 뭐 소득이 올라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아. 가계소득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가계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게 됐는데 본인들이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놔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는데 임금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 자체를 예.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 자체를 조작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감시를 할 수가 할 없습니다. 수가 없죠. 예.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언론 쓸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그런데 예. 저희 보니까 집값 상승폭이
격차가 커지니까 민간 통계도 규제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할 때 보통 KB 부동산 시세 보고 많이 이게 부동산 거래할 때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이거를 많이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 이제 KB 부동산 시세하고 그다음에 실제 부동산 거래 시세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발표하는 시세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아예 그냥 민간 통계도 규제하자라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보통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 할 때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택통계혁신위원회를 구축해서 민간 통계 자율 규제를 추진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말을 하는데 민간 통계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검토해라라고 합니다. 신뢰성,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민간 통계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본인들 통계 자료와 민간 통계가 다르게 나오니까 협조 필요성을 검토해라라는 말을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계획이라는 문서를 만듭니다. 이 문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가 통계 생산 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택 통계 혁신위를 구축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민간 통제 자율 규제를 추진하겠다. 말은 참, 아니 자율이면 자율이지 규제면 규제고 자율 규제는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계를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야 이런 거 이제 발표하지 마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KB 부동산에 대해서 그 마사지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민간 통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변호사들이 사건을 할 때도 정부 통계가 하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정부 통계 제출을 안 하고 KB 부동산 통계를 제출하던가 무슨 네이버 부동산 이거 포털 사이트 부동산 통계를 제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소송에서 근간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판사님이 판단하는 자료가. 근데 민간 통계 자료를 정부가 이렇게 또 마사지를 한다? 그 규제한다? 요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수십만 건의 부동산 사건이 다 뒤틀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법정에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10여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도 감사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내내 수사를 진행을 했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만 지금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뭐 선고유예 이런 게 나왔고 검찰의 뭐 부실수사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법 쪽에서는 그러니까 감사든 수사든 재판이든 뭔가 다 때려 놓쳐버리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 지연된 정의가 돼버리면 정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있고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뭐 북한의 감시 초소, GP, 철수 부실 검증 사건,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저희가 더 다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의 항공기 특혜 채용 사건, 뇌물 사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제대로 결론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수사 같은 거 1년 안에 다 끝내고 그다음에 결과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세월아 내월아 늦어지고 있고 뭐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그냥 한 재판부가 깔아 뭉개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통계법 위반 관련해서 뭐 김수현, 김상조 전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대전지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통계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3월 26일 날 첫 공판이 있었어요. 혐의를 부인한다는데 이거 정말 재판 첫 공판만 한 적어도 1년은 넘게 2년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게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또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걱정이 되면서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면이니 뭐니 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하고 고용소득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지금 감사원에서 부동산이랑 고용소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900페이지 넘게가 보고서가 나온 건데 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국토교통부를 감사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식품부를 감사를 하잖아요. 농산물 가격도 다 이렇게 조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방부를 감사하잖아요. 국방부와 관련된 통계도 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았을까. 국방개혁 2020을 만들 때도 결국 통계 자료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인데
농수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있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그 굉장히 소득이 하락하고 있고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통계 기반인데 모든 부처의 통계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모든 부처의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라 하면 문화관광부의 뭐 근로 행태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 이런 거 다 조작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그게 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 이외에 다른 것도 좀 감사를 그러니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안 가지면 이거 영원히 잊혀져요. 영원히 잊혀지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결론이 안 나고 있었고 저도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제가 이 사건 다룬 거는 진짜 한 1년 내내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뭐 어떤 사건이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뇌물 사건 관련해서 이제 뇌물 사건 있잖아요. 네,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타이 이스타제트항공 특혜 채용 관련 뇌물 사건 이제 수사 중인데 지금 2025년 4월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서면 조사에도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서면 조사에도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를 먼저 해달라,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대요. 질문지를 보냈는데 한 달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취재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 지금 수사 착수된 지 4년이 넘은 상태에서 4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야 소환을 하려고 했더니 서면으로 조사를 먼저 받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소환 통보해야죠. 소환 통보를 이미 했대요. 2월에 지난 2월에 조사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불응을 했다. 소환 통보 2번을 했는데 또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님 보셨을 때 피의자가 이렇게 2번 안 오면 서면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영장 치잖아요. 체포영장 체포영장 체포여고요. 그 체포영장 그 청구서를 보면 거기에 그 조사에 불응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 체크되면 영장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조사에 불응했다가 있고 불응할 우려가 있다가 있어요.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영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불응했다라고 하면 불렀는데 안 온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참고인이 아니라 이거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보도가 나오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면 조사에도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 원래 통상적으로 서면 조사 거의 안 하잖아요. 서면 조사라는 거는 대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서면 조사를 하는데 서면 조사조차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다.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그 대면 조사를 2번 거부를 하면서 서면 조사를 먼저 해달라. 질문지를 자세히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히 보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 검찰의 전략이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달째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도 장소를 바꿔 조사를 받았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아예 좀 잣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어려운 상황이면은 장소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슨 뭐 지금 책방에 있잖아요. 평산 책방인가. 그 책방 근처에 장소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면 됩니다. 저도 그 사건 할 때 심지어 카페에서 조사를 했던 적도 있어요. 카페에서 왜냐하면 뭐 성범죄 피해자 같은 조사를 받을 때는 뭐 이러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직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조사를 받던가 군부대 군 성범죄 피해자는 군부대 앞에서 카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라는 거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청법이나 그 검찰청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받을 때 검찰들이 노트북하고 프린터기를 아예 다 갖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해가지고 프린터를 뽑으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지금 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의 계보라고 하는 이제 김경수 측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는 민주당 정권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누가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살려줄까 이런 것 때문에 깨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려면 조사를 받으셔야죠. 조사 받아야죠. 일단 현재로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입장이 없다. 이게 왜 조사를 받아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적폐청산이라 그래가지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가 자식의 채용을 위해서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다 구속이 됐어요. 네. 다 구속이 됐는데 이거 본인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모가 문재인이 자신의 딸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사위를 게임 회사에 다니던 사위를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면서 그렇죠. 월급을 한 8,900만 원 받아가면서 네. 그러면서 체재비, 유지비, 생활비를 350만 원을 별도로 받아요. 예. 그러니까 한 1,100만 원을 몇 년치 계속 받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토탈 뇌물 액수가 지금 2억 2,300여만 원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예. 정도면 보통 나중에 다 인정이 되면은 네. 실형 나오죠. 실형 나오죠. 예. 이거는 실형, 그러니까 채용 비리 사건은 요즘 거의 다 실형인데 예, 예. 이 정도 돈을 받아갔다 그러면 실형이 적어도 2, 3년은 나와야 되는 3년 정도 나왔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거는 채용 비리 플러스 뇌물죄예요. 예. 결국 뇌물로 가가지고 2억 3천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채용 비리 유형의 뇌물죄에서 2억 3천까지 가는 경우가 없죠. 왜 없냐면 대한민국 월급 평균이 월 300만 원이라고 친다면 뭐 연봉으로 치면 연봉 이제 뭐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2억까지 가려면 이게 몇 년치인 건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5년 전부터 조사했던 건인데 네. 저희 준우 형이 5년 전부터 이 사건을 조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준우 대변인이 그때 사비를 털어가지고 방콕까지 가가지고 태국을 가가지고 이스타항공 건물까지 들어가서 예. 여기 대통령 사위 서무시라고 있죠? 물어봤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네. 사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 구면에서 상당히 조용하잖아요. 그 네. 여권 비판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겠죠. 사실상의 후보니까 네, 이재명 네. 전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본인의 이런 사법적 리스크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쌓인 게 또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전 정부에서 네. 했었던 이러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사항이 앞으로 더 크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뭐 그 채용 비리 뭐 뇌물 나왔을 네.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우리가 방송 서두 얘기했던 통계법 예. 위반 있잖아요. 그거 엄청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더 쌓이고 가서 앞으로 더 뭐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러면은 법정에 앉아 있는 장면 촬영해야죠. 잣대는 다 맞습니다. 똑같아야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잣대만 제발 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어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구형이 아니라 선고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음주운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음주운전, 이태원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두 개 있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혐의 이거는 그 숙박업소 그거죠? 불법 네. 숙박업소. 네, 맞습니다. 숙박업소를 관광진흥법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고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운전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택시기사 부딪힌 건데 아마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고 뭐 이러한 또 아마 초범으로 예상이 됩니다. 1,500이 나왔다는 거는 이러한 병합법리에서 1,500만 원이 선고가 된 것이고요. 뭐 왜 구속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그 보수 지지자분들이 많이 네. 얘기를 하실 텐데 사실 구속될 사안까지는 또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 재범이면 구속이 되는데 네. 음주 초범이고 또 관광진흥법 위반에 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이 초범이면 구속될 정도는 아닌 사건이긴 해요. 그리고 벌금이 저희가 판결문은 안 봤는데 네. 초범인가 보네요. 예. 아 그렇죠. 근데 예. 아마 문다혜 측에서는 항소 안 할 겁니다. 음. 근데 검찰 구형이 징역형으로 구형을 했어요. 네, 예, 예. 검찰이 징역형으로 구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거예요. 아하.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 예. 그럼 상당수 대부분 다 항소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1,5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사건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그 이태원 한가운데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드디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됐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때 저희가 CCTV 영상까지 구해가지고 함께 한번 다뤄봤었는데 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예. 네, 그 음주운전 도로 그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네. 보통 초범이고 합의를 받으면 그 상대 사고자가 많이 다치지 않는 이상은 네. 대부분 뭐 집행유예형이 나옵니다. 혹은 아니면 뭐 가벼우면 벌금형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음주운전에서 그 위험운전 치상이라 그래서 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있고 특가법으로 가서 위험운전 치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험운전 치상은 뭐냐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서 진단서를 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 택시 운전 기사님이 진단서까지는 안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 약간 입원을 하셨다가 그래서 한의원까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상해로는 안 보고 상해까지는 안 보고 가볍게 다치셨기 때문에 상해까지는 가지 않아서 이러한 가벼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다혜 씨는 가벼운 결과가 나왔지만 네. 자 오늘 우리가 본 뭐 서모 씨에 대한 그 2억 2천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있고 네. 그리고 통계법 위반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 중에 가장 센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생각하기에 이 통계법 위반인 것 같아요. 통계법. 어마어마한 근데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역사 전 세계 역사에도 전례가 없을걸요. 이거 전례가 없는 진짜, 네. 예. 아니면 아예 이럴 순 있죠. 예. 본인들이 통계를 냈는데 예.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럼 발표를 안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발표는 안 하겠다. 수치가 너무 안 좋다. 내부적으로 아예 그 언론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통계값, 결과값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가 1년 사이에 20%가 올랐는데 네. 이거를 0.25% 하락으로. 네. 그러면 주민들이나 뭐 집값 올랐는데 왜 하락했다는 거야? 네. 작년에 비해서 20억이나 19.7%가 올랐는데 왜 하락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시장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누가 지금 지지율이 20%가 올랐는데 0.25%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 그리고 통계 조작 이런 식으로의 통계 조작은 이거 저희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진짜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진짜 희한한 일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 요거를 네. 적어도 특검을 하던가, 특검을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걸로 국정조사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뭐 개인 이름을 달고 자꾸 특검을 내잖아요. 네, 무슨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명태균 특검이든 이게 특검이 이런 개인의 이름에 대해서 할 게 특검이 아니라 통계 전체적인 조작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도 할 수가 있고 부동산도 할 수가 있고 그 어떠한 것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특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